지금 아직도 수박 주스요. 저도 먹어봤는데 진짜 달더라고요. 맛있죠? 하나 먹을게요. 진짜요? 썸부이님, 저 전부터 궁금한 게 있었어요. 저요? 네. 네. 광주 시민회가 여기는 그러면 애견 동반 카페인가요? 애견 동반으로도 가능해요. 아, 가능해요? 네. 실내도 애견 동반 할 수 있어요? 실내에서도 애견 동반으로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광주 시민회가 이 카페 홍보할 때 애견 동반이 가능하다 이런 거 꼭 적어야겠네. 왜 안 적지? 왜 안 적나요? 그 적어달라고 말 좀 해주세요. 그 여기에 비누 만들어 오시는 분들이 네. 오시면 어떤 비누를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완성품으로 약간 조금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비누 보여줄 수 있어요? 지금은 현재 할로윈 비누를 밀고 있는데 보시면 할로윈이라서 이렇게 박쥐라든지 호박이라든지 이런 귀엽고 무서운 이런 해골 비누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귀여운 상자에 담아드리고 있어요. 가격이 어떻게 돼요? 지금 원뿔원 행사를 하고 있어가지고 친구를 데리고 와도 좋고 가족을 데리고 와도 좋고 연인을 데리고 와도 좋고 그래서 원뿔원에 4만 원으로 예, 반갑습니다. 저는 도시문화집단 CS 지금 올해 광주시민회관 그 사업 진행을 했었던 단체 이제 대표입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이 자리는 저희가 작년부터 시작을 했었던 광주시민회관 포럼 2년차 일정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광주시민회관 포럼을 만든 이유는 그간 광주시민회관에서 진행이 됐었던 다양한 논의들이나 또는 활동에 대한 부분들이나 여건에 대한 부분들을 연말에 마지막으로 다양한 전문가들 의견 또는 참여자들의 의견들을 좀 수렴을 하고 이 내용들이 피드백돼서 다음 연차의 어떤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이제 마련이 됐었던 자리였고요. 작년에는 저희가 이제 두 번의 시민회관 포럼을 개최를 했습니다. 한 번은 청년 도시를 바꾸다라는 주제로 이 우리 청년의 활동이 도시를 어떻게 바꾸는지에 대한 사례를 서울에 있는 사례, 목포에 있는 사례 등등을 이제 들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로컬 콘텐츠와 이제 광주형 청년 창업이라는 주제로 왜 로컬이 중요한가? 그리고 왜 로컬 콘텐츠가 다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 광주 청년들은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가를 실제 우리 창업자들이 모여가지고 라운드 테이블을 진행을 했습니다. 올해는 이제 세 번째이고요. 또 이제 횟수로는 이제 두 번째 이제 이루어지는 것인데 공간에 대한 이야기하고 그리고 창업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함께 좀 나눠보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이 기획을 했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발제의 경우에도 공간 기획자가 한 분이 발표를 해주실 거고 또 이제 1세션에서 그 다음에 창업 전문가와 이제 이 펀딩 전문가가 이제 이 세션에서 발표를 해주실 거고 토론자의 경우에도 공간 분야와 창업 분야가 이제 나눠서 정말 무엇이 중요한가 한번 논의해보자라는 취지에서 오늘 행사 준비를 하고자 했습니다. 이 정도로 이제 오늘 사업 취지는 이제 말씀드리고 저희가 오늘은 1세션에서 이제 전문가 발제 3사람하고 그 다음에 이제 토론 4분 참여해서 하시고요. 2세션에서는 우리 하상용 창조경제센터 센터장님이 라운드 테이블 주관을 하셔가지고
우리 지역에 있는 그 로컬 단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공간에 대한 내용들 우리가 다 모아봤습니다. 동구, 남구, 서구 사례들 모았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어떻게 도시를 활성화시켜가고 있는가라는 이야기 지금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원래 계획은 지금 6시까지인데 5시 20분이면 해가 지니까 조금 당겨가지고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요. 우선 오늘 사실 이 행사 그동안 열심히 응원해 주시고 후원해 주셨던 우리 광주광역시에서 그래서 우리 이제 청년정책관님이 이제 광주시를 대표해서 인사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주시 청년정책관 김영선입니다. 실은 이제 우리 광주 시민회관을 기반으로 한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을 저희 광주시가 이 시민회관이라는 이 공간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시작한 지 2018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공간 리모델링을 시작했고 20년도에 1기 그리고 21년도에 2기 그래서 창업 활동하는 청년들로 해서는 2기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 공간 안에서의 키워드는 3가지인 것 같습니다. 시민회관 그리고 청년 창업 이 3가지 키워드가 이 한 장소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하나 녹록지가 않습니다. 시민회관이 개관된 지 1971년에 개관돼서 올해로 50주년입니다. 근데 2000년대 이후로 돌아오면서 시민회관은 거의 우리 그 많은 역사성과 상징성을 갖고 있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억 속에서 점점 잊혀지고 제가 만나는 어떤 청년들한테 그 시민회관 가봐라고 이야기하면 거기가 어디예요? 하고 다 물어봅니다. 그리고 청년들 이야기 좀 할게요. 아까 시민회관 키워드 이야기했다면 청년.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또 1인 가구 형태로 계속 있다 보니까 우울증에 빠져서 니트적으로 가는 청년들. 물론 그 와중에 이제 도전하고 꿈꾸는 우리 창업 1기, 2기 청년들과 같은 분들도 있지만 여러 여건들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수도권 중심의 어떤 문화 형성이라든가 재산들, 경제력들이 다 집중되면서 거기에 따른 소외감들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느끼고 있는 정신적인 박탈감들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창업 너무 힘들죠.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지난 20년부터 21년간 정말 이런 소상공인들을 맡고 있는 이 상황에서 창업은 너무너무 힘들어졌습니다. 게다가 특히 이 그 어떤 골목 상권이라고 할까요? 이런 작은 로컬 기반으로 어떤 기술 창업을 제외한 이런 창업들은 정말 어떤 어떤 부분에서 경쟁력을 찾을까 했을 때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각각의 어려운 키워드들이 만나서 이 창업 공간 안에서 이제 만들어 보겠다고 시작한 게 시민회관을 활용한 청년 창업 활동 지원 사업이었습니다. 이 사업이 있기까지 저는 우리 도시문화 집단 CS 정성교 대표님께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간에 생명력을 불어넣고 또 이 공간 안에서 청년들을 불러들여서 청년들에게 창업을 할 수 있게끔 기획을 하고 그야말로 숨을 불어 넣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간 너무 고생하셨고 애썼다는 말씀 그리고 또 지금 스태프진들에게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시민회관 포럼의 주제가 청년이 만든 공간, 청년이 바꾸는 도시.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민회관, 청년, 창업 이 3가지 키워드가
잘 조화롭게 만들어가면서 청년들의 창업은 창업대로 잘 되고 시민회관은 시민회관의 그야말로 역사적인 랜드마크로서 광주시의 랜드마크로서의 어떤 그 상징성을 띠는 정말 그 본 목적에 맞는 공간으로 다시 재탄생하기를 바라는 이제 그런 목적이었지요. 오늘 그 포럼이 그런 논의를 만들어가는 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찾아주신 전호선 연구원님, 그리고 또 서일권 센터장님, 그리고 또 오늘 여러 토론을 해주실 선생님들, 오늘 많은 담론들 만들어 주시고 이 담론들에 의해서 저희가 내년에 이제 3기를 맞이하겠지요. 3기 창업 지원하는 청년들, 그리고 또 이 우리 시민회관을 기반으로 한 이 사업들이 좀 더 활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 시도 관심 계속 놓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여기를 좀 더 활성화시키고 청년들 자체도 여기서 하고 싶도록, 정말 여기 들어와서 나 일하고 싶어, 여기 들어와서 배우고 싶어 하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모쪼록 그 좋은 포럼,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의견들이 앞으로 이 사업의 어떤 방향성을 만든다 생각하시고 또 좋은 의견 많이 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1세션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1세션은 세 사람의 이제 발제가 있을 겁니다. 이제 공간 분야에서 이제 LH의 전우선 박사님이 전국 단위의 노후 공간을 활용한 청년 창업 사례 발표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우리 서일권 이 센터장님이 광주 청년 창업과 이 창업 투자에 대한 내용 의견 주실 거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지금 아직 입장은 안 했는데 이 광주 시민회관의 그간의 어떤 기획 과정과 결론에 대한 내용 이제 우리 도시 콘텐츠 연구소에서 발표를 할 계획입니다.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전국에서 기존의 활성화 계획서 상에 청년들 중심으로 사업을 했던 내용들을 좀 간략하게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는 목차와 같이 좀 준비를 해봤고요. 다음 재생사업은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이제 이번 정부가 거의 다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 5년 동안 500개 사업지를 선정하겠다라고 공약을 했었고요. 이미 뒤에 페이지도 나올 건데 저희가 9월까지 기준으로 502개를 사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내에 아마 하반기에 중앙 공모됐던 사업지들에 대한 선정 여부가 발표가 되면 대략 한 340여 곳이 선정이 되게 되는 뉴딜 사업이 되겠고요. 다음 이건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간단하게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 목표 안에서도 청년들을 키워드로 한 목표들이 많이 있다. 사회 통합이라든지 도시 경쟁력 회복,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에서는 청년들이 모두 사업의 내용 속에 다 목표의 내용 속에 다 담겨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요것도 5대 추진 과제인데요. 대부분 내용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청년들이 해야 될 역할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 청년들을 통해서 바뀔 사회에 대한 그런 과제들이 많이 좀 담겨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그래서 최근에 국토부 도시재생 사업에서도 청년들의 참여, 그리고 청년들이 주체로 사업의 주체로 추진 주체로 육성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들을 좀 하고 있는데요.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도시재생 청년 혁신 스타, 그리고 청년 인턴 사업들 그런 쪽에도 많은 쪽 참여를 하고 있다, 강화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실제로 도시재생 뉴딜 청년 인턴십 해가지고 올해도 500여 분을 저희 LH에서 청년 인턴으로 채용을 해서 각 현장의 현장 지원 센터 또는 광역의 센터, 그리고 지원 기구들 이런 쪽에 그 청년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인턴 사원으로 취업을 저희가 지원을 했고, 실제로 최근에 부산 같은 곳에서는
청년 인턴을 채용해서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지역에 대한 이해와 업무의 능력이 더 좋다. 그래서 실제로 채용을 하겠다 하는 현장 지원 센터들도 많이 좀 저희한테 문의가 오고 있는데 그런 역할들을 좀 강화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말씀드렸던 내용들의 정리된 내용이고요. 저희가 뭐 도시재생대학에서도 청년들이 해야 될 역할과 뭐 청년들의 캠프톤이라든지 주민 참여 프로젝트에 청년들이 같이 참여하게 한다는 등 청년들의 역량 강화와 우리 도시재생 사업 속에서도 청년들의 역할을 많이 좀 부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매년 100곳을 뽑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저희가 큰 틀이었고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9월 말까지 502곳이 선정됐습니다. 근데 저희 목표는 내년 이제 이번 정부가 마무리될 때까지 전국에 한 250여 곳 이상의 청년 창업 공간, 복합 문화 시설 이런 혁신 거점들을 조성할 예정이고요. 그 안에서도 또 100여 곳 이상은 청년 창업 지원 시설, 조금 전에 설명 계속 해주셨던 이런 광주 시민회관 같은 그런 곳에 젊은 인재들이 모이는 청년 창업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요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도시재생 어울림 플랫폼이라고 적혀 있긴 하지만 실제로 내용들을 보시면 다 청년들이 함께 참여하는 그런 형태의 거점을 만들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역 혁신 거점을 중심으로 뭐 유휴 공간들에 활용한 내용들 그리고 우리 재생 사업에서 얘기하는 특화 사업들까지 연계해서 청년들의 참여에 대한 거점 공간과 기회들이 많이 좀 부여되고 있다라고 좀 거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이 부분은 실제로 뒤에 사례에서도 소개를 좀 드릴 건데요. 요즘에는 사업을 선정할 때 실질적으로 사업의 추진 주체들 주로 청년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추진 주체들까지 좀 다 정해서 로컬에 있는 청년들이 참여해서 또는 주민들이 참여해서 할 사업 내용들을 조금 더 풍성히 담아오는 사례들이 선정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런 쪽에 저희도 강조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요거는 아까 뭐 저희 정책관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많은 키워드들이 있고 저도 최근에 저희 재생과 청년 활동을 봤더니 정말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발표했었던 데가 약 1년 전쯤이었던 것 같은데 불과 1년 사이에 작년에도 제가 요 페이지를 준비했었는데 키워드들이 더 굉장히 풍성해졌더라고요. 작년에는 조금 뭐 구글 트렌드를 검색했었을 때 몇 개 나오지 않는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올해는 굉장히 많은 키워드들이 있어서 제가 오히려 좀 그런 것들을 그룹핑하는 작업들이 쉽지 않았던 것 같은데 아무튼 재생 사업 속에서도 청년들이 이렇게 다양한 주제들로 활동을 하고 있더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것도 기존에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는 마을관리 협동조합의 형태에서 이제는 1인 청년 중심의 창업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스타트업 중심으로 저희 도시재생 사업도 스타트업 중심으로 조금 운영 주체들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했고요. 다음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결국은 제가 작년에도 올해도 말씀드리고 싶은 건 모든 것들은 좀 장소가 기반이 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이런 장소뿐만 아니라 뒤에 조금 다른 사례일 수는 있지만 순천 사례 같은 경우도 꼭 우리가 이렇게 뭐 지붕이 있는 거점 공간이 아니더라도 야외 공간에서라도 청년들이 실제로 어떤 활동이든 뭐 일들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요거 보시는 사례는 미국의 뉴욕에 있는 맨하튼 하이라인 공원입니다. 여기는 원래 폐선로였는데요. 고가 철로였는데 청년들 2명이 여기를 한번 바꿔보자 이렇게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됐고 이제는 뭐 주민분들이 활용하는 그리고 전 세계에서 보러 오는 그런 공간으로 탈바꿈됐다라고 해서 좀 굉장히 유명한 사례인데요.
결국 여기도 청년들이 먼저 아이디어를 냈고 주민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하나의 작은 공간일 수 있지만 그런 공간들이 정말 보기 좋은 공간으로 재탄생한 사례로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다음 여기도 리스본의 LX 팩토리인데요. 여기도 방직 공장이었다고 합니다. 이전에 우리 뒤에 부산 사상구도 방직 공장인 사례가 있는데 기존에 갖고 있는 문화자원, 역사자원을 가지고 활용해서 이제 이곳에 정착하려고 하는 또는 기존에 정착해 있는 사람들에게 중심으로 레스토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활용하는 그런 사례로 좀 준비를 해봤고요. 다음 넘겨주세요. 네, 이제 조금 중점적으로 저희 재생사업 중심으로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충청북도 충주시 사례인데요. 여기는 이제 글씨는 자료를 갖고 노란 부분이 이제 청년 가게 조성 사업이 있는데요. 그 사업 내용 자체가 우리 활성화 구역 내에 고루고루 분포가 되어 있고 실제로 2000년대 초반에 나름의 옆 동네에 신도시가 생겨남으로써 주민들이 많이 이주하게 됐고 노후화되고 쇠퇴화되는 시점에서 우리 재생 사업이 이제 16년도에 선정이 돼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 점선으로 나와 있는 공간들에 각각의 골목 가게들을 만든 거예요. 1호점 청년 가게 1호점이 생겨난 이후로 2호점이 3호점이 생겨나게 되고 그게 이제 여기 지역의 전체에 걸쳐 가지고 청년들 중심의 사업이 돼서 관광객이 처음에는 이거를 보러 온 관광객이 아닌 분들이 한 500여 분 정도가 있었는데 이제는 이 동네만 보러 오는 관광객이 1,500명 정도가 된다라고 하는. 근데 실제로 이 지역의 충주에 살고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청년 창업들을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좀 가시고 실제로 내용들은 뭐 공방, 3D 프린팅, 그 다음 페이지 볼까요? 네. 그리고 뭐 카페, 그리고 저녁에는 저희가 요즘 소위 얘기하는 펍 공간이 되어가지고 청년들이 함께 어우러지고 3D 프린팅이라든가 공방에서 나온 물건들을 플리마켓 형태로 판매를 하게 되고 실제로 뭐 분기별로 공연 같은 걸 통해서 이 지역에 하나의 공간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 지역의 문화를 만드는 사례로 저희 우수 사례로 좀 도시재생 사업으로 시상한 사례이기도 해서 좀 준비를 해봤고요. 다음 여기는 서울 금천구 사례입니다. 여기는 조금 많이 아실 수 있는데 옛날 우시장이 있던 동네예요. 우시장이 있던 동네인데 지금은 큰 우시장은 다 떠나가고 이제 뭐 부속품들, 부속물들, 뭐 이렇게 장기류 뭐 이런 것들을 하는 점포들만 몇 개 남아 있다고 해요. 그런데 다음 페이지 볼까요? 거기에 시장 상인들과 청년들 중심으로 공간을 만들어줬고 그 공간 안에서 이렇게 같이 대화도 하고 회의도 하는 공간을 통해서 기존에 있는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사업 내용도 좀 추진을 하고 있고 여기에 모여서 간담회 같은 거를 정기적으로 해서 이 지역에 뭐가 들어갈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좀 하고 있는 거고 실제로 요거는 저희 도시재생 사업 뉴딜 사업으로 했지만 여기 좀 검색해 보시면 많이 나오죠. 청춘 빌딩이라는 이름으로 서울시에서 한 사례랑 같이 연결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단일 사업으로만 단순히 공간을 만들고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 공간을 통해서 뭔가 창작물을 만들어내고 다른 사업과 연계해서 이 공간이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한 사례로 좀 저희가 알려 있어서 준비를 좀 해봤고요. 다음 요거는 가깝게 여기 목포입니다. 여기는 공폐가 밀집 지역입니다. 요 검은색으로도 보이는 공간에서 보이시지만 빽빽하게 주거지가 들어가 있고 실제로 여기는 우리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주거지 지원형 사례이기도 하기 때문에 주거지가 굉장히 많은 동네인데 공폐가를 물론 조금 사업적으로는 현재 시점으로는 안타깝게 이제 부지 매입이나 이런 게 좀 원활하게 되지 않아서 조금 딜레이는 되고 있지만 이 지역이 조금 이렇게 내려갈수록 언덕 지역이 있고 여기가 가장 높은 지역이어서 높은 지역의 공폐가들을 매입하고
이쪽에 청년들, 문화 활동을 하는 청년들을 중심으로 입주를 시켜서 이 공간 자체, 이 동네 자체를 예술 창작촌으로 만들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안에서 바라본 사진들은 제가 오늘 좀 뺐는데 뷰도 좋고 그래서 관광객들도 좀 많이 올 걸로 예상이 되어지고 최근에 그건 제가 부산에도 이제 이런 공간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기존의 지형들을 활용하고 기존의 지역에 있는 청년들을 활용해서 함께 공간을 만들고 문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공간들로 한 사례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어서 가까운 사례에서 좀 준비를 해봤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요 클러스터 공간을 창작, 교육, 발표 뭐 이런 공간들로 좀 만들고 관광객이 왔었을 때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공간들을 좀 만들려고 했고 이때 이 부분에서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건 사업의 추진은 조금 딜레이는 되고 있지만 여기는 이미 운영 계획들까지 다 이렇게 수립이 되어 있어서 공간이 만들어지기만 하면 조금 더 시간은 걸릴지는 모르지만 바로 조금 운영이 잘 될 걸로 예상이 되어지는 곳입니다. 다음. 여기도 가깝게 순천지 사례를 좀 준비했는데 이 사업은 올해 하반기에 공모를 해서 현재는 아직 선정 여부가 발표되지 않은 사례이긴 한데 실제로 이 순천대학교 앞에 공간입니다. 지금 지도상 보이는 곳이 이 아래쪽이 순천대학교에 있는데 대학교가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당연히 많았고 우리 실제로 활성화계획서 상에서도 주민과 청년들을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간들을 많이 만들려고 노력을 했고요. 다음, 이 공간은 실제로 거점 공간은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거점 공간은 아니고 외부에 이 다음 페이지 잠깐만 넘어갔다 올까요? 네, 외부에 그런 길거리에 이 바로 옆에는 점포이고 그런 공간들인데 기존에 주차장으로 라인을 그려져 있던 거를 과감히 다 주차장을 없애고 청년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창작 공간, 문화 공간, 판매하는 공간 이런 공간들을 좀 만들어줘서 이거는 행안부 사업을 받아서 공모해서 된 사례이긴 한데 상인분들도 이제 큰 결단을 한 거죠. 앞에 주차장이 없어지면 우리 가게 손님이 안 올 텐데 라는 생각이 당연히 있었을 텐데 이런 공간을 만들자 했었을 때 누구 하나 반대하시는 분들이 없었다 그래요. 이 동네가 살아나고 청년들이 더 들어옴으로써 오히려 상권이 더 활성화되는 거지 차를 가져오는 몇 분들에 의해서 상권이 활성화되지는 않을 거다라는 당연한 생각이기도 하지만 큰 결심을 나름대로 해주신 거였고 이전 페이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요쪽이 이제 순천대가 되는 거고요. 이쪽 골목들에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졌고 실제로 공간이 따로 있지는 않지만 이 전체 7개 구역을 좀 이렇게 운영 관리할 수 있는 공간까지 좀 만들어내서 청년들이 분기별로 신청을 해서 그 안에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좀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저도 현장을 좀 다녀왔는데 조금 노후화되고 있고 그래서 아무래도 외부 공간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활성화계획서 아까 활성화계획서상에 실제로 좀 공간을 만들려고 좀 해서 이 공간을 만들고 그 점 단위로 있는 곳들과 연계하려는 계획들을 좀 담아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다음. 네, 여기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례인데요. 여기도 예전에 이제 방직 공장이 많이 있던 그런 공간이고 중간에 이제 시장을 끼고 있는 공간입니다. 여기는 일반 근린형 사업인데 여기는 다음 페이지 넘어갈까요? 여기는 모든 거점 공간의 운영 주체를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함께 참여하는 걸로 좀 준비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시사점이 있어서 좀 준비를 해봤고요. 방직 공장도 있고 시장도 있는데 요즘에 이제 저도 현장에 가봤지만 시장이 여기는 특히 또 조금 이렇게 개량화되어 있지 않은 좁은 공간의 시장 형태를 띠고 있어서 이용이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주민분들이 뭐 이렇게 도시락 뭐 또 만들고 반찬 가게도 만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실제로 판매 또는 뭐 이렇게 활용하는 측면에서는 청년들이 아무래도 좀 더 운영이 좀 더 유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모바일 마켓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연계해 가지고 청년들이 참여해서 함께 사업 내용을 담아낸. 그래서 실제로 여기 있는 쿠킹 팩토리 내에서도 청년들이 중심이 돼서 주변 대학에 있는 청년들이 와서 같이 레시피도 개발하고 같이 플랫폼도 만들어서 판매하는 그런 형태로 좀 준비를 했었고요.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상인들 역량 강화하는데 물론 청년들이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하는데 굉장히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이런 사례를 통해서 좀 봤는데, 그래서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던 뭐 크리에이터를 양성해서 청년들이 함께 판매하는 걸 좀 노력을 했고, 실제로 그 안에서 해커톤 대회를 열어서 청년들 중심의 해커톤 대회를 하고 계속적으로 그 해커톤 중심의 청년들이 참여를 해서 그 공간들을 운영해보고 다시 한번 평가해서 잘하면 한 번 더, 잘 못하더라도 그분들이 조금 더, 아까 뭐 1기, 2기 여기도 이제 청년 창업자분들 나오고 이제 또 3기를 뽑으신다고 했었을 때 1기, 2기 분들이 하셨던 그런 노하우, 경험들을 분명히 3기를 통해서 또 전수해 주시는 그런 체계를 여기도 좀 준비를 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다음. 실제로 여기 나중에 마을관리협동조합이 생길 건데, 첫 번째는 청년들 중심으로 사회적 기업이 먼저 좀 참여를 해서 나중에 조합까지 만들려는 계획을 좀 갖고 계셔가지고 이건 한번 준비했습니다. 다음. 여기서부터는 조금 이제 구체적인 사례인데 아마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이 거제도 지금 사례인데요. 위에 적혀 있듯이 아웃도어 라운지 박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이 청년 창업과 청년 공간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올해 저희 창원에서 있었던 산업박람회에서 발제를 좀 한번 했었거든요. 근데 저랑 같이 발제하셨던 분이 여기 이제 대표님이셨는데 여성 대표님이셨는데 박은진 대표님이라고 굉장히 젊으신 분이었어요. 이분은 우리 재생사업에서 이바구 캠프, 부산에 있는 이바구 캠프를 운영해 보시고 난 후에 예비 사회 기업으로 선정을 한 후에 이제 거제도로 이동을 해서 지금 보이는 이 공간을 직접 본인들이 리모델링하고 만들어서 사업을 추진하시는데, 그때 거제에 있는 주거지 지원형 사업과 연계를 해서 주거지 지원형 사업에서는 청년들 창업과 그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지정을 해주시고 거기를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 케이스였거든요. 그래서 좀 준비를 해봤고요. 요 버려졌던 공간, 낡은 공간이었는데요. 다음. 실제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바로 좀 전에 바로 옆에 있던 이제 주택이고, 이렇게 버려졌던 공간들을 본인들이 요 다음 페이지 보고 올까요? 본인들이 직접 설계 도면을 만들고 정말 벽돌 한 장 붙이고 시멘트 발라가면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만들었고, 이게 1호점이고 지금 현재까지는 3호점 공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래서 이제 아까 보셨던 공간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요즘 소위 얘기하는 젊은이들의 감성에 맞게 이렇게 좀 공간들을 만들어냈고, 사진 한 컷 한 컷이 예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탈바꿈되는 과정이고요. 다음. 그래서 본인들이 만들어내신 브랜드도 만들어낸 거죠, 이름을. 그러니까 결국은 뭐 저를 예로 들자면 전우선이라는 사람을 브랜드화해서 실제로 홍보하고 활용하는 그런 쪽으로 했고, 이 밖이라는 뜻은 뭐 밖과 안 뭐 이런 내용들을 다 담고 있는 주제라고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는 전해 들었고, 그래서 로컬 커뮤니티 공간이라는 명칭으로 좀 만들어내셔서 이렇게 좀 했고, 요 제가 갖고 온 모든 사진은 요 인스타그램에 검색하면 다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이런 공간이 됐습니다. 진짜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위 얘기하는 요새 젊은이들이 좋아할 그런 공간이 만들어졌는데, 실제로 젊은이들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주민분들, 어르신분들까지 다 와서 여기서 주말에는 영화 촬영을 하는 거예요. 그냥 요만한 공간인 거예요. 요만한 공간에 영화 촬영을 하고 대신 참석 인원은 최소 인원만 예약을 받아서 오히려 더 이렇게 핫한 공간이 됐더라고요. 5명만 예약을 받으니까 막 주말에 거기를 가보고 싶으셔가지고
주민분들도 굉장히 호응이 좋다고 제가 제 얘기를 좀 전해 들었고요. 다음.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제시에서 이제 지정을 한 거죠. 청년들 활동 공간으로 만든 거죠. 그러니까 행정의 입장에서 보면 조금 무슨 소리나 하실 수도 있지만 오히려 청년분들이 먼저 이렇게 활동하고 거점을 만들어 줌으로써 행정으로서는 오히려 부담이 덜 된 거죠. 청년들이 알아서 스스로 이런 공간들을 만들어주고 사람들이 모일 수 있게 했고 실제로 뭐 플리마켓 형태로 계속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니까 주민분들이 호응이 너무 좋으니까 행정 쪽에서는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무상 사용을 해준 게 우리에겐 득이 됐구나라고 이제 생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번 같이 만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계속적으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또 이런 쪽을 주제로 하고 계신 청년들이 와서 클래스를 하고 이런 교집합을 할 수 있는 청년분들이 와서 클래스를 하고 그런 것들이 좀 지속적으로 좀 다른 컨텐츠들로 개발돼서 참여를 좀 높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그래서 뭐 플리마켓 했었을 때 사진, 뭐 거기 아까 프로그램들 통했을 때 사진들인데 그냥 이 지역에 제가 아까 다른 사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지역이 문화가 됐고 이 지역이 완전 공간이 돼서 위치도 그 도로변에 있어서 굉장히 좀 접근성도 좋고 그래서 좀 여기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호점, 2호점, 3호점까지 좀 만들고 있는데 또 2호점, 3호점은 또 다른 컨셉이더라고요. 여기는 캠핑 중심의 카페였다면 다른 곳은 카페는 아니고 한 곳은 공방처럼 만들고 있고 한 곳은 게스트하우스처럼 만들고 있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여기 참여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늘어남으로써 사업의 영역들이 이게 점단이긴 하지만 좀 많이 확장돼서 이 지역에 진짜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네. 요거는 제가 막 어렵게 준비했는데 지금까지 다 드렸던 말씀을 제 나름대로의 생각으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 결국엔 제가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린다면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고 거기서 지속 가능하게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그것을 정말 계속함으로써 물론 이제 제가 갖고 온 케이스는 베스트 사례일 수도 있겠죠. 아닐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니라고 지금 당장 조금 사람이 좀 덜 모인다고 안 된다고 이렇기보다는 좀 더 작은 공간이라도 프로그램으로 좀 채워가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고 그때 저희처럼 오늘 이런 자리 또는 아까 정책관님 말씀처럼 행정에서도 진짜 많은 지원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거제시 사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이 오히려 조금 뒤에 계시다가 앞에서 뭔가 공간이 만들어지고 될 것 같으면 도와주는 게 아니라 행정 중심으로 공간도 만들어드리고 정책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 내용들과 지원이 풍부하게 있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다음. 그런 말씀들 좀 드린 건데 어려운 말로 적혀 있지만 우리 모두 다 함께 힘을 합쳐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다음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요 앞에 페이지랑 여기 페이지는 그냥 하나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까 2호점, 3호점도 만들어낸다고 했지만 분명히 지역 주민들이든 관광객이든 공간과 프로그램이 있다면 또 다른 니즈가 있을 거예요. 수요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 수요와 니즈들을 좀 잘 반영하고 활용해서 또 다른 공간이 유형적, 무형적으로라도 만들어내고 그 안에서 지속 가능하게 같이 해 나가는데 딱 하나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하되 그 참여 주체와 시행할 수 있는 주체들은 진짜 요즘에는 재생 사업이 아까도 앞에 설명드렸지만 500개 중에 한 250개는 청년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최근에 1년 사이에는 거의 100% 청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들어와야 된다, 들어오게 해야 된다라고 말을 많이 하고 있지만 어떻게 좀 들어오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을 해야 되는 이런 자리가 좀 앞으로도 더 많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업자들이 이제 국토부의 재생 사업에 이제 관심이 없었던 분들은 생소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제 발표하신 자료가 굉장히 우리들이 직접 이제 국가 사업과 이제 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나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실제 이쪽 부분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이야기가 되리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창업 분야 쪽에 우리 서일권 센터장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일대 초대 광주 청년센터장을 하셨었고요. 이게 청년센터를 만드신 분이고 지금 현재는 엔젤 투자 협회 호남권 센터장이라고 해서 지금 또 중책을 지금 맡으셔서 지금 다시 또 지역사회에서 지금 애써 주시는데 우리 서일권 센터장님의 발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 마이크 사용하는데 저 익숙해가지고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서일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그 앞에 이제 청년 정책관님도 그렇고 우리 저 정성우 박사님도 그렇고 우리 이제 연구원님도 말씀하시는데 쭉 들으면서 좀 격세지감을 많이 느껴요. 2013년도에 서울에서 청년 기본 조례가 제정이 됐죠. 박원순 시장님께서 우리 사회에 어떤 남기신 많은 긍정적인 것들 중에 그분을 평가할 때 공과를 또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청년을 우리 사회에서 호명한 거에 대해서 아마 그걸 박원순 시장님의 돌아가신 분의 역할에 대해서 빼놓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2013년도에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청년 허브를 이제 설치하도록 하셨죠. 그 청년 유니온이라든가 다양한 청년 단체들과 만나셨고 그런 것들을 좀 자극을 받아서 2013년, 14년 한참 이제 우리 사회가 청년들을 호명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는 말씀하셨던 희귀꼬머리 같은 그런 소연에 닿지 않는 청년들도 있었고 니트족이라고 이야기했죠 그 당시에. 그리고 많은 청년들이 방금 이야기하셨던 이런 활동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때 무중력 지대도 막 생겨나고 금천 뭐 이런데 구로 금천 그다음에 뭐 이런데 저희 광주에서도 그래서 청년들을 우리 전면에 사회 전반에 좀 배치하고 청년들을 우리 사회가 그냥 필요할 때만 갖다 쓰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고 이끌어가는데 정말 중요한 여기 지금 도시를 청년이 바꾸는 도시라 했잖아요. 도시를 바꾸는데 청년이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2015년도에 청년센터를 설립을 하고 또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그게 전국에 두 번째로 있었죠. 전국에 두 번째로 있었고 그러면서 사실 많은 청년 공간들, 청년 활동들이 자라납니다. 자라나고 2010년도에 이제 청년 그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2010년이죠? 2020년도에 하여튼 뭐 그런 여러 가지 활동들 속에서 말씀 주신 그런 공간들을 제가 보니까 사실 여기 이 공간들도 시민공간, 시민회관 이런 공간도 예전 같으면 청년들에게 주어질 수 있는 공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바로 앞에도 뭐 통일의병대도 있고 뭐 4.19 뭐 단체들 많이 계시는데 아마 분명히 좀 힘께나 있는 또는 뭐 연세 있는 분들의 모임이나 단체에서 나름대로의 의미와 가치 부여를 하고 아마 이 공간을 활용하려고 했을 텐데 어쨌든 청년들에게 기회가 주어졌고 여기서 로컬 크리에이터들, 로컬 비즈니스, 지역을 기반으로 또는 뭐 새로운 아이템을 또 플랫폼 기업 이런 것들이 이제 성장하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참 많이 변했다. 그리고 저는 청년들이 그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청년들에게 많은 것이 사실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 전에 비해서 조금 이따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청년들이 조금만 노력하면 본인들이 손에 다 닿을 수 있는 그런 지원 정책이나 이런 공간의 문제라든지 또는 여러 편의적인 그 조건들이 많이 갖추어진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손에 닿지 않는 배달 노동하는 청년들부터 해서 혼자 있는 청년들 특히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홀로 있으면서 더 심리적 우울감에 있는 그런 청년들에 대한 정책까지도 이제 우리 사회가 많은 부분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앞서서 이야기했던 그런 그 대표적인 공간들 청년이 바꾸고 가고 있는 모습들 또 청년으로 인해서 바뀌고 있는 도시의 변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저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잘 찾아서 벤치마킹도 하고 서로 연대도 하고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사실 저는 이제 그렇게 청년들을 위한 하드웨어적인 부분들, 공간과 또는 어떤 기본 행정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또 청년 단체들을 지원하고 청년을 위한 뭐 컨텐츠들 마련하고 이런 일들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 해오다가 또 다른 일을 좀 했다가요. 뭐 청년들과 함께 국제 NGO 활동도 하고 아시아로 어떻게 하면 청년들을 연결시킬 것인가 이런 활동도 하다가 지금은 어떻게 2년이 닿아서 엔젤투자협회에서 창업자들, 특히 초기 창업자들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스타트업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스타트업들이 청년들이 창업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창업을 다 스타트업이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창업은 뭐 조그마한 분식가게 하나 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무슨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스타트업이라고 하면 거기에는 혁신의 요소를 포함시키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런 스타트업들은 누가 하느냐? 조금 있다가 뭐 정책적으로 나오겠습니다만 거의 대부분 청년들이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스타트업들에게 초기 투자금을 지원하는, 그러니까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투자 유치 전략을 이야기하고 엔젤 투자를 연결시키는 역할을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또 청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그동안에는 그런 어떤 하드웨어적인 부분들, 어떤 시스템이나 행정적인 또는 어떤 그런 기반을 닦는 거였다면 이제는 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어떻게 채워가고 거기에 실질적으로 자금이라든가 투자 유치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실제 밸류업을 시킬 수 있는 스케일업 할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한 정보를 좀 드리려고 왔습니다. 실은 저에게 광주 청년 창업 현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좀 당혹스러웠습니다. 이게 아무리 찾아도 청년 창업 현황이 안 나옵니다. 구체적인 데이터가 광주시 뭐 중기부 뭐 중진공 뭐 청년사업산학교 뭐 다 찾아봐도 뭐 청년 창업이 현재 특히 광주가 청년 창업이 지금 뭐 몇 퍼센트가 어떻게 성장을 했고 뭐 했고 어떤 영역이고 대체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넓은 의미에서 우리나라 청년 창업의 어떤 데이터나 기본적인 것 잠깐 이야기하고 그리고 광주에서 지금 청년 창업을 위한 지원 정책들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는 실질적으로 스케일업하고 레벨업 할 수 있는 그런 초기 투자와 관련된 내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예, 다음 넘겨주십시오. 저희는 올해 3월에 엔젤 투자가 전체적으로 서울 수도권에 약 80% 이상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물론 자본의 흐름이 그렇기 때문에 당연한 겁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지역 창업 생태계의 확장을 위해서 엔젤 투자 허브를 지역에 세워야 되겠다 해서 올해 3월에 중기부하고 지자체 또 민간 위원들이 협력을 해가지고 충청권 그리고 호남권 두 곳에 엔젤 투자 지원 센터의 지역 사무소 역할인 엔젤 투자 허브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호남권은 광주, 전남, 전북, 제주 4개 권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 4개 지자체와 또 4곳에 있는 창조경제센터와 협력해서 창업자들을 지원하고 엔젤 투자를 발굴하고 엔젤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뭐 청년 창업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뭐 기본적인 거니까요. 어찌됐건 좀 크리에이티브하다라는 거죠. 청년들은. 그래서 뭐 사례로 양양의 서피비치 이야기 나오는데 그래서 양양의 광주 사람들 비행기 타고 많이 가잖아요. 많이 이야기도 하고 있고 해외를 못 가니까 거기서 뭐 서핑하는 것도 많이 하고 하는데 이런 것들도 사실 어떻게 보면 청년들의 참여와 청년들의 아이디어로 빛난 하나의 사례이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뭐 혁신 스타트업 그래서 뭐 디지털 전환 및 탄소 중립 시대 선도하고 뭐 이게 이제 기술 창업을 아무래도 청년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인 것 같고요. 그다음 넘기시고요. 이 자료들은 올해 5월에 있었던 청년 창업 관련된 그 정부 부처 회의에서 나온 자료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청년 창업이 그 전체 창업에서 33%에서 34%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39세 이하의 창업자들이 33에서 34% 수준이고요. 그게 작년에는 전년 대비 11.4%가 증가해서 약 4만 9천 개, 아니 49만 개죠. 49만 개, 약 한 50만 개 정도 그렇게 됐고
그러니까 아무튼 청년 창업이 역대 최대로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예, 이건 이제 이 흐름이라는 거죠. 그다음 넘겨보시면요. 그 중에서는 기술 창업이 기술 기반이 약 9만 개, 9만 개. 그러니까 기술 기반을 청년들이 창업을 나름대로 다른 연령대 비해서는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사실은 기술 기반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현재 AI라든지 뭐 블록체인이라든지 뭐 지금은 NFT까지 와 있습니다만 상당히 이제 플랫폼이나 앱 개발, 그러니까 플랫폼 기업들이나 이런 창업들이 활성화되고 이러면서 배달 앱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일종의 유니콘으로 가는 과정에 있어서 M&A, 인수합병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과정을 뭐 마켓컬리 같은 이런 사례들 나오면서 거기에 좀 많이 관심이 가 있는 건 사실인데 실은 지역에 있는 청년들 같은 경우는 그런 창업 영역도 있겠습니다만 앞서 쭉 설명하셨던 것처럼 로컬 비즈니스, 로컬 크리에이터, 로컬 기반으로 한 그런 창업들 그런 것들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그래서 뭐 제주에서도 제주 맥주가 상장을 했고 또 뭐 지금 강원에 있는 강원 감자빵이라든지 뭐 해남에 있는 뭐 피낭시에 거기 고구마빵이라든지 기타 뭐 저기 저 부산에 보면 무슨 뭐 이렇게 만두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뭔가 그 지역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사실은 그 로컬이라는 단어에 저는 반드시 글자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글로컬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적인 게 글로벌하게 갈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사업을 시작하고 그렇게 그림을 그려야 처음부터 너무 작은 그림만 그리는 것보다는 우리 지역에서 시작해서 더 확장해서 우리나라, 그다음 우리나라에서 아시아 또 세계로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에 투자하는 것, 또 그런 가능성을 위한 기업을 활동을 하는 것, 저는 그것이 가장 기본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속에서 저는 이제 꼭 기술 창업뿐만이 아니라 로컬 크리에이터, 그래서 중기부도 지금 그런 부분에 내년부터 관심을 더 많이 쏟으려고 하고 있고 오히려 저희에게도 그런 창업 기업들을 좀 적극적으로 지원했으면 좋겠다라고 주문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지역 창조 경제 혁신센터나 여러 기관들과 함께 그런 기업들을 좀 발굴해서 엔젤 투자와 연결시키는 그런 계획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넘어가 주시면요. 예, 넘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보니까 그 청년들이 그러면 보완 사항을 어떤 걸 요구하냐면 거점이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청년들이 이렇게 모여서 일종의 이제 원스톱 서비스 형태로 해가지고 제일 초기 단계, AB 창업 단계에 어떻게 하면 아이디어만 가지고 모여서 뭘 할 것인가. 거기에는 그 다음에는 또 초기. 그게 이제 그 지금 AB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 도약 패키지 이런 식으로 지금 중급에서 사업들이 있는데 AB와 초기와 또는 이제 도약할 수 있는 각 영역별로, 그러니까 단계별로 종합적으로 이렇게 지원될 수 있는 그런 그 집적된 공간이 있으면 훨씬 좋겠다. 네,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보고요. 뭐 그다음에 뭐 창업 환경들이 굉장히 이제 특수한 환경으로 지금 뭐 여러 가지 저기 이제 뭐 지원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무튼 특히 지역 같은 경우는 이 거점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많이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자 넘기시고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쭉 그냥 넘기시면 됩니다. 청년 창업을 위한 지원 정책들이 넘기시고요. 예, 광주시에서 하고 있는 그냥 이건 올해 2021년 광주 청년 정책 중에 창업 지원과 관련된 내용들만 제가 그냥 뽑아 놓은 건데요. 아니요. 예, 여기 보시면 보세요. 청년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조건이 너무 좋다라고 말씀드렸는 이유는 이겁니다. 청년이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 창업을 지원하는 곳이 이렇게 많아요. 빠진 것도 있습니다. 지금 테크노파크에 아이플렉스 센터 있고 신용보증재단, 중진공, 중소기업진흥공단, 청년창업사관학교,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우리 초기 스타트업들의 가장 뭐 기본적인 지원기관이죠. 그 다음에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소상공인진흥공단, 뭐 경제고용진흥원, 사회적 협동조합 산림 이쪽에서는 주로 이제 소셜 임팩트 영역이나 사회적 경제 영역을 좀 집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광주과학기술원의 기업지원센터, 각 대학의 또 창업보육센터, 제가 알기로는 16개에서 19개 정도? 그러니까 광주에 창업을 지원하는 기관만 해도 뭐 정부 부처 관련돼서 또 다르고 뭐 다 다릅니다만 어찌됐건 그렇게 많은 곳이 창업을 지원하는 곳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이제 요걸 어떻게 하면
그 거버넌스적으로 잘 묶어서 통합적으로 광주시 차원에서 이걸 지원하기 위한 행정 조직을 만들 것인가 이런 요구도 좀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런 데를 잘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각 기관별로 지원하는 창업 지원하는 그런 단계라든가 지원 금액이라든가 또는 집중 특화되어 있는 전문 분야가 다릅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넘어가시고요.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은 그겁니다. 여러분 기존에는 창업을 했으면 저도 창업을 해봤는데 창업할 땐 저는 투자에 대해서 일도 생각 안 했었어요. 투자 자체를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지원금 받아서 창업해가지고 하다 보면 한두 개 팔다가 온라인 마켓 홍보하고 뭐 이렇게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거 통해서 어떻게 마케팅하면 되겠지 했는데 그런 생각 자체가 틀려먹었던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전에는 어떻게 했냐? 그전에는 다 융자 받아서 대출 받아서 했잖아요. 주변 사람 뭐 보증도 서고 뭐 담보도 잡히고. 근데 요즘에 그런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그렇게 하지 말도록 정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보니까 창업을 키우기 위해서 창조경제센터도 두고 굉장히 많은 기관들을 두고 창업을 키웠는데 보니까 창업을 지원하는 감독과 코치들은 많아요. 굉장히 많은 기관들이 있는데 좋은 선수들이 별로 없는 겁니다. 창업하고 나서 2년, 3년 안에 100개가 창업하면 그중에서 60개에서 70개가 제대로 활동을 못하고 문을 닫거나 서류상의 회사로만 남아있더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이 기업들을 제대로 활동하게 할 것이냐 봤더니 거기에 반드시 필요한 게 투자라는 게 있었다는 겁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니까 실리콘밸리라든지 뭐 이스라엘의 텔아비브라든지 영국 카나리호프의 거리라든지 이런 데를 보니까 초기에 그 스타트업들에게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민간 자본이 초기 자본이 엔젤 투자가 들어가고 그 엔젤 투자가 시작이 돼서 엑셀러레이터 마이크로 VC라고 그러거든요. 엑셀러레이터가 엔젤 투자는 평균 1억에서 1억 5천이 들어갑니다. 마이크로 VC 엑셀러레이터는 3억에서 4억 정도가 평균 들어가거든요. 투자액이. 그 위에가 VC 벤처 캐피탈이 약 25억에서 26억이 평균 들어갑니다. 그런 식으로 초기에 정말 꼭 필요한 마중물, 꼭 필요한 디딤돌, 꼭 필요한 자금을 이제는 빌려주는 게 아니라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투자를 해주는 분들을 정부에서 그게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초기 투자, 민간들이 그 위험을 다 부담하지 않도록 초기 투자를 민간이 하면 정부가 거기에다 매칭해서 지원해주는 제도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2012년도부터 엔젤 투자 지원 센터를 만들면서부터 본격화됐죠. 그게 이제 지역에서는 올해부터 시작이 된 거고. 그래서 핵심은 그겁니다. 창업만 해서는 안 된다. 창업을 북돋우려면 창업한 기업들에게 스케일업이 되고 조금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투자가 유치될 수 있도록 투자 유치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게 정부의 정책 방향입니다. 그래서 투자는 그냥 빌리는 거고요. 대출, 융자, 이거 빌리는 거고 투자는 내가 이 기업의 장래와 미래를 보고 회수할 목적으로 지분에 투자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성장하면 같이 성장하는 거예요. 대출은 이 기업이 아무리 성장해도 이율대로만 받으면 되잖아요. 위험부담은 적지만 수익률은 낮죠. 근데 투자는 위험부담은 다소 있지만 회수했을 때 수익률이 훨씬 높죠. 그래서 보넌젤스가 3억 투자했는데 배달의 민족에 3천억, 그래서 1000배 벌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를 들면 그런 사례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유망한 기업의 초기 스타트업에 엔젤 투자와 초기 투자를 해주는 그런 벤처 투자가 점점 확장이 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넘어가 주십시오. 그래서 엔젤 투자하고 벤처 캐피탈이 있는데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엔젤 투자는요 아주 초기입니다. 이제 막 시작 단계. 그리고 도약을 할 시점이 돼서 시제품 만들고 뭔가 확장하려면 벤처 캐피탈이나 그 전에 엑셀러레이터, 기업형 투자자들이 들어와야 됩니다. 근데 그 다음 넘겨주시면요. 그 다음 넘겨주십시오. 네.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 핵심은 딱 이 밑에 있는 겁니다. 엔젤 투자자는 시드머니를 공급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벤처 캐피탈은 미들 스테이지를 선호한다. 근데 이 장표 보세요. 모든 투자는 엔젤 투자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엔젤 투자를 받지 않고 벤처 캐피탈로 20억, 30억 바로 받는 기업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있다고 하면 우리 지역이라고 하면 광주 과학기술원 출신 박사님이나 그 교수님 연구자들이 15년, 20년 연구해가지고 바이오, 그다음에 인공지능 이런
기술 기반 테크놀로지, 이게 초고기술 이런 영역에서 뭔가를 확 터뜨렸어요. 그런 데는 50억, 뭐 80억도 들어갈 수 있죠. 근데 태반이 그렇지 않은 창업자들이에요. 그러면 그 창업자들에게 누가 처음부터 벤처캐피탈이 몇십억을 주려고 투자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 벤처캐피탈은 엔젤 투자, 우리 저 광주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금 현재 개인 투자 조합을 결성해가지고 1호하고 2호하고 지금 3호 준비 또 하시는데, 그런 곳에서 6천만 원 또는 뭐 1억 또는 뭐 적게는 뭐 5천만 원, 그런 식으로 꼭 필요한 기업에게 초기 투자를 해줌으로 해서 투자뿐만 아니라 그 기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마케팅과 경영과 홍보, 종합적인 어떤 그 지원을 같이 함으로 해서 동반 성장하기 위해서 하는 게 엔젤 투자 영역이거든요. 이 엔젤 투자가 들어가야, 여기서 물꼬를 터줘야 거기서 우리 지역에 8개 지금 현재 액셀러레이터가 있는데, 기업형 투자자들 거기가 여기가 엔젤 투자를 받았어? 그러면 좀 더 눈여겨보죠. 그리고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벤처캐피탈이 우리 돈을 투자해도 여기는 다른 창업자보다 훨씬 더 성공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죠. 그래서 엔젤 투자는 관문입니다. 투자를 받기 위한 관문이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 다음 넘겨보실래요? 이 연구 개발해가지고 시제품 개발까지 어찌어찌 했어요. 지원금 받아가지고 이것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5천만 원, 최대 뭐 7천만 원 1억까지, 뭐 초기 창업 패키지, AB 창업 패키지 평균이 5천에서 7천만 원 지원받지 않습니까? 최대 1억인데. 자, 그 돈 가지고 시제품 개발까지 어찌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거 가지고 온라인 마케팅하고 막 판매해가지고 막 그러면 뭐 커질 것 같죠?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게 팔아가지고는 원가 인건비에다가 그다음에 운영비에다가 뭐 홍보 마케팅비 이렇게 저렇게 하면 수익이 실제 실리기가 매출 대비 실 수익이 얼마 되지 않거든요. 그거 가지고 회사를 키울 수가 없어요. 자, 모든 회사,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름만 대면 알만한 모든 회사들은 다 거기에 1차 엔젤 투자나 개인 투자 조합 액셀러레이터가 엔젤 투자를 하고 나서 당연히 다음으로 창업 투자 회사라든가 신기술 금융사나 LLC 유한회사인데 이런 벤처 캐피탈이 들어옵니다. 거기서 투자가 이루어져야 대규모 투자가 여기서 투자가 이루어져야 거기서 한 단계 더 양산하고 영업을 해서 확 펼쳐 나가는 거죠. 이게 스케일업이고 이게 레벨업입니다. 그런데 이걸 처음부터 생각을 안 하고 내가 투자를 뭐 사업을 창업을 한다? 그 자체가 굉장히 그냥 나는 그냥 조그맣게 그냥 구멍가게 하겠다 이런 생각으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메커니즘을 모르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제가 아는 어떤 창업자도 이 단계를 거치지 않고 한 번에 되는 사람은 저는 못 봤습니다. 있다고 하면 아까 말했던 과학기술은 수십 년 연구하신 분들 말고는 거의 100%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넘어가시면요. 그래서 뭐 사업계획서 분야 있고 그 다음에 쭉쭉 넘어가십시오.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다른 데서 다 이야기 들으실 거니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 넘어가십시오. 예, 넘어가시고요. 예, 제가 핵심적인 것만 말씀드리면 이게 매칭펀드라고 저희 지금 한국엔젤투자협회에서 1차 심사를 하고 2차 실사까지 이제 내년 하반기부터는 하는데 이게 뭐 그겁니다. 민간 투자자가 투자를 하면 그 민간 투자자가 위험 부담을 다 떠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가가 서울 수도권은 1배수, 지역은 2배수의 매칭 펀드를 또 추가로 투자를 해줍니다. 근데 이게 지금 1,930억이 있었는데 이게 거의 다 소진이 됐습니다. 다른 데는. 그래서 아마 내년 3월 정도 되면 다 청산이 될 겁니다. 이제 없어요, 예산이. 근데 넘겨보시면 이게 광주에 지금 50억 중에서 23억이 남아있어요. 9년 전에 50억을 만들었습니다. 모태펀드 KB에서 39억, 11억은 광주시하고 광주은행이랑 해가지고 만들어서 50억을 만들었는데 9년 동안 27억 쓰고 23억이 지금 현재 남아있어요. 매칭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돈이. 전남은 40억이나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이 돈은 내년 3월에도 청산되지 않습니다. 이 돈은 이 매칭 펀드가 소진될 때까지 투자할 수 있는 돈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로컬 크리에이터, 로컬 비즈니스도 좋다 이겁니다. 꼭 기술 기반이 아니어도 내가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스케일업하고 레벨을 하고 싶다고 하면 투자자에게 1억을 받으시면 2억이 추가로 들어가니까 한꺼번에 3억이 투자금이 생기는 겁니다. 최대 6억까지 가능해요. 투자자가 3억을 하면 6억까지니까 다 해서 9억이 한꺼번에 투자금이 생기는 겁니다. 이 좋은 제도를 지금
우리가 활용을 못 하고 있어서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광주나 전남은 다른 지역은 이제 이게 다 없어졌습니다. 광주나 전남은 이 제도가 있으니 잘 활용을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 보시면요. 예, 올라가 주십시오. 예. 넘어가 주세요. 예. 넘어가 주시고요. 다음요. 예, 호남권 엔젤 허브 펀드 다음요. 지금 이게 그 호남권하고 충청권이 엔젤 투자 허브가 만들어지면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이 지역 허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만든 펀드입니다. 그래서 올해 50억이 지금 연말에 결성이 되고 호남권에 50억, 충청권에 50억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호남권에 있는 기업에 5년 동안, 3년 동안 투자하고 2년 동안 회수하는 투자금이 50억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여러분들 좋은 기업을 만약에 좋은 기업으로, 좋은 아이템으로 창업을 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우리가 공동 GP가 있습니다. 광주, 창경, 전남, 전북, 또 우리 협회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이 50억을 가지고 투자를 바로바로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직접 투자하거든요. 누가 투자자가 투자해주지 않아도 이건 좋은 기업이면 제가 직접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제도도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유념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요. 예, 마지막으로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다음, 예, 팁스 프로그램이라고 이건 제가 이야기했던 기술 기반입니다. 그래서 테크놀로지 인큐베이터 프로그램 포 스타트업, 그러니까 기술 기반 기업을 육성하는 건데 이건 국가에서도 중기부를 통해서 저희 협회를 통해서 이제 이걸 하고 있는데 굉장히 성공적인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투자자가 운영사가 있습니다. 팁스 운영사가 우리 광주에는 안타깝게 아직 하나도 없는데 곧 뭐 한두 개 더 생길 수도 있고요. 한 7개 정도 되는 운영사에서 기업을 선정해갖고 이 선투자 1억을 하게 되면 7억까지 이건 투자가 아니라 지원금입니다. 지원금. 5억 R&D 자금으로, 그다음 창업 사업화 자금, 해외 마케팅 자금에서 7억이 지원금으로 나옵니다. 기본. 그리고 만약에 거기서 좋은 성과를 내면 또 포스팁스 해가지고 최대 5억 원이 또 후속으로 또 투자가 되고요. 후속 또 지원이 되죠. 이런 것들이 되면 이제 거기에 당연히 벤처 캐피탈이 붙죠. 그러면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니까 일단 팁스에 선정됐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나라에서 기술 스타트업으로서는 인정받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벤처 캐피탈이 반드시 투자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 공간이 있고 어떤 하드웨어적인 어떤 여러 가지 기반 속에서 실제 우리 청년 창업자들이 기대해 볼 수 있는 또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투자 유치 기금들입니다. 펀드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유념해 주시면 좋은 기회 그렇게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면 창업을 하신 분들이 내 돈만 가지고는 사업을 일으킬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투자를 받고 투자 받는데 가장 좋은 프로그램들이 어떤 게 있는지 이런 내용들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 더 궁금하신 내용은 저희 호남권 엔젤 투자업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또 좋은 엔젤 투자자와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을 방법들을 또 같이 지혜를 모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드려서 고맙습니다. 서일곤 센터장님 이 창업과 투자 펀딩에 대한 이제 의견 주셨고요. 저도 상당히 어려운 주제인 것 같습니다. 생소했고요. 공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제 두 번째 발제까지 이제 잘 들었고요. 세 번째 발제는 이제 우리 광주 시민회관 사업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해드리는 내용입니다. 요건 이제 제가 원래 우리 도시 콘텐츠 연구소의 이라영 박사가 오늘 와서 발표를 하기로 했는데 개인적인 문제로 제가 대신 발표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이제 광주 시민회관 사업을 2018년도 하반기에 리노베이션 작업을 이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단계는 우리가 2019년도에 일기 창업자들을 모집을 했고, 그리고 이 일기 창업자들이 이제 2020년까지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1년도에 이제 2기 창업자들을 모집을 했고, 3년 정도를 이제 진행을 했고요. 이제 그동안 이제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제 망신창이가 됐습니다. 사실 제 심리적으로나 심정적으로나 이제 이런 부분이.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오늘 그 시민회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드리는 것은 이제 뭐 마지막 자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허심탄회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또 그동안 못다 했었던 이야기들도 사실 너무나 많았고 이런 부분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시민회관이라는 이 공간 자체를 굉장히 좋아해요. 이건 우리 50년대 이제 근대 건축이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제가 정말 존경하는 은사님이 이 건물을 설계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50년이 지난 이후에 이제 제자가 이제 이걸 공간을 다시 이렇게 리본 시켜가는 이제 이런 과정이 개인적으로는 저한테 굉장히 의미가 있었고 또 좀 보람된 일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정도 수준에서 일단 저희가 그만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어서 이제 많은 고민하에 지금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 내용 이제 말씀드리겠고요. 다음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지금 요건 이제 저희가 이제 발표를 드리면서 우리가 지금 몇 가지 사례들 가장 최근에 했었던 사례들이 있었는데 그 사례가 지금 아직 안 들어간 자료인데 일단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고요. 다음 페이지. 이 지금 저희가 이제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광주 시민회관 처음에 우리가 이 사업을 이제 공모를 할 때는 공유재산 활용, 사회실험,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이라고 이제 붙였고요. 이것이 이제 공간과 창업에 대한 어떤 그간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대안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죠. 당시에 2018년, 19년도는 가장 큰 화두가 도시재생과 청년 창업이었어요. 두 개의 키워드가 이제 맞물려 있었던 것이고 저희는 이 광주 시민회관이 그 당시 때까지 유휴 공간이었습니다. 사용되지 않는 공간이었고 이 공간을 대상으로 해서 혁신적 공간을 만들어내면 이게 또 하나의 광주를 대표하는 브랜드가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고요. 19년도에 이 사업을 해서 이제 2020년도에는 장소 기반 청년 창업이라는 이제 표현을 썼습니다. 저는 광주에는 많은 청년 창업 공간이 있어요. 하지만 이게 광주 시민회관이라는 이 공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창업 활동은 이 근대 건축과 어우러지는 그러한 이제 창업 이 콘텐츠가 만들어지기를 사실 바랬었고 또 이제 그렇게 이제 일기 때부터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많이 이제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 공간에 어울리는 콘텐츠를 창업 콘텐츠를 만들어서 이 공간에 담아보자. 그리고 이것이 또 하나의 광주가 가진 브랜드, 시민회관이 가진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하자. 이제 이런 취지였고요. 그리고 이제 2021년도에는 이 공간이 어찌됐든 광주에서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어떤 이 로컬 단위 이 창업에 대한 어떤 거점으로 만들어지고자 했는데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선 먼저 첫 번째는 저희들 역량 부족이었고요. 두 번째는 또 많은 외부적 요인들, 뭐 코로나가 있었고 또 외부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이제 어떤 이 지금 이제 3년째 이제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그래서 실제 저희가 아쉬움이 많이 남아요. 지금 우리들이 생각했었던 것만큼의 어떤 이 모멘텀을 만들어냈는가에 대한 그런 고민이 사실 지금 있고요. 그리고 이제 2022년도 경우에 이제 내년에는 지금보다 조금 더 다른 이 광주 시민회관이 광주를 대표하는 어떤 로컬 비즈니스의 어떤 허브 채널로 이용되기를 사실 이제 간절히 바라고 있다가 지금 저희는 이제 2021년 12월 달까지만 하는 것으로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요건 우리 저 시민회관 1990년 2000년도 시대 때 그 당시 때 시민예식장이라고 해서 결혼식장으로 사용이 되고 있었던 사진이에요. 오른쪽에 보면 이제 시민예식장이라는 것이 있었고 또 뭐 첨단 산업 뭐 1등 광주 이제 이게 아마 이제 박광태 시절 때 이제 있었던 사진인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이 저 외부 파사드하고 지금 현재 파사드하고 달라진 게 없어요. 그만큼 우리 시민들은 이 근대 건축을 잘 보존해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71년도의 모습이고요. 지금 이번에 2021년도에 새로 이제 찍은 사진입니다. 50년 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이 시민회관이 잘 보존이 됐고 잘 활용이 됐고 이것이 향후에 또 100년이 지나서도 이게
또 하나의 100년에 맞는 그러한 얼굴 모습을 가지고 시민들의 어떤 거점 공간으로 활동이 되기를 바라고 있는 형태고요. 저희가 이 시민회관에 막 진입을 했을 때 이제 찍었던 사진들인데 이런 흔적들, 그리고 이런 공간들은 지금 현재 3층 이제 공유 오피스 공간으로 지금 사용이 되고 있고 그렇게 됩니다. 다음. 시민회관이 이제 71년도에 이제 지어진 형태죠. 당시에는 공연장이 있었죠. 지금 현재 야외 무대가 있는 데가 공연장이었고 1년에 약 300상 정도의 예식장, 결혼식을 이제 했었던 공간이고요. 또 만화 영화를 이제 그 당시 때는 광주에 많은 이제 문화시설이 없었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이 공간에서 만화 영화를 보고 국경일 기념식을 열고 그 당시 때 이 박정희 정권하에 엄혹한 시절에 멸공 웅변 대회 같은 것들이 열리는 이제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민회관을 다닐 때 아주 초등학생이었고 아버지 세대나 이런 분들은 지금도 이 시민회관에 상당히 많은 애정과 추억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시민회관은 다른 도시의 청년몰과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실제 이제 2010년도에 철거가 이거 지금 실제 광주 시민회관이 철거가 되던 당시의 이제 모습입니다. 그리고 실제 이게 그 화장실 벽을 이제 뜯어내고 있었던 상황에서 신문에 이제 기사가 나고 철거 중지 명령이 나가지고 이 시민회관이 회생이 되죠. 그리고 2011년도에 리노베이션 해가지고 2014년도에 다음 페이지 보시고요. 다음 페이지에 이제 이 공간이 새롭게 만들어졌는데 이 공간이 2020년도까지 2019년도까지 특별히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고 방치가 돼 있었던 이제 공간이 됐고요. 이게 이제 2019년도부터는 이제 청년 중심의 어떤 창업 문화 거점으로 바꿔지게 되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접근한 부분이 재활용되는 시 공유자산을 재생하자, 그리고 이 공간에 청년 창업을 담자라는 것이었고, 그때 이제 우리가 이제 장소 기반 청년 창업이라는 어떻게 보면 아직은 다른 도시에서는 시도하고 있지 않는 어떤 혁신 사례로 이걸 이 브랜드화 해보자라는 어떤 욕심으로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다음 추진경 다음. 네, 지금 이제 그 내용들이 공간의 아우라와 청년의 아이디어가 결합돼서 새로운 창업 공간이 만들어지는. 그래서 많은 우리 일기 창업자도 오늘 오셨는데 그때는 공간에 대한 어떤 활용 또는 이제 공간 콘텐츠에 대해서 이렇게 워크숍을 통해서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논의가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그런 부분들이 시 담당자들이 바뀌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희석되는 과정들이 이제 많이 이제 거치게 됐고 그렇게 됐죠. 다음 페이지. 그래서 이제 그동안 이제 진행이 됐었던 2019년도에 창업자들을 모집했던 과정과 당시에 이제 19팀의 어떤 이 로고입니다. 요건 이제 물론 이제 사업비 자체가 2021년도에는 2억 5천으로 사업을 진행을 했고요. 2019년도에는 창업 지원비만 한 4억 1천만 원 정도가 됐어요. 19팀을 대상으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할 수가 있었는데 올해는 일단 예산 같은 부분들도 좀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공간 리노베이션이 12월 달에 진행이 됐고 2020년 5월 달에 이제 실질적으로 19 창업팀이 출범을 합니다. 다음. 2021년도에는 항상 이게 우리 창업자들도 1년 단위 계약으로 이제 활동을 하는 게 마찬가지지만 실제 이제 운영 주체의 경우에 있어서도 이게 장기적으로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계속 1년 단위 계약으로 지금 이 운영 주체가 이제 바뀌는 것이 있어요. 이제 이런 과정에서 항상 이제 사업의 시작은 늦고 창업자 모집은 늦고 실제 진행하고 있는 기간은 짧고 계속 이런 것들이 이제 악순환이 되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담당자들은 지쳐가고 있고, 또 그 상황에서 사실 이제 바람도 많이 불었고 외부에서 어떤 이야기나 뭐 CS는 건설회사인데 왜 이 청년 창업 공간의 운영 주체가 된, 저희는 건설회사가 아니거든요. 이제 뭐 그런 이야기도 나왔었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 2021년도에는 이제 8팀이 전체 사업비 2억 5천에 창업 지원비는 이제 7천, 8팀이 뽑아졌는데 한 팀은 이제 나가고 이제 7팀만을 대상으로 이제 창업 지원 사업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8월 달부터는 이게 로컬 창업 스쿨이라는 것을 이제 브랜드화 시켜서 시민회관에 광주 청년들이 와서 이렇게 다양한 강의를 듣고자 하는 어떤 그러한 그 콘텐츠를 만들고자 했는데 이것도 이제 뭐 실제 내부적인 것보다는 외부에서 이제 많은 모르겠어요. 이제 뭐 강사가 뭐 어쨌다라는 등 콘텐츠가 어쨌다라는 등 뭐 이런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는 이제 사실 저희가 사실 이제 좀 한계를 느꼈어요. 아, 더 이상 이 사업을 지금 이 오히려 다른 어떤 모습을 취하는 게 더 맞을 것 같다라는 이제 생각을 이제 하게 됐고요. 다음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많은 의견들을 청취를 했습니다. 우리 그 단순히 이 기획사가 공간 기획을 하고 이 공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이고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청년 조직들 그리고 이 시민 협의회를 만들어서 이 협의회들한테 이제 의견 청취를 했고요. 다음 그래서 그때 이제 나왔었던 내용들이 이게 도심 속의 휴식 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자. 청년 창업 공간이기는 하지만 그리고 어떤 청년들이 놀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공간의 마당에 대한 활용 또 이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문화기획과 상업적 비즈니스가 결합된 어떤 그런 창업 모델들을 만들자. 우리들이 광주에서는 많은 쪽에서 기술 창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CGI나 또는 요새는 이제 인공지능이나 이런 부분들 굉장히 허들이 높은 쪽으로 이제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면 시민회관의 경우에는 정말 내가 잘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쉬운 기술 골목 상권에 맞는 그러한 것으로 이제 창업할 수 있는 그런 쪽을 이제 꿈꿨습니다. 다음 요건 이제 2019년도에 이제 만든 시민회관이 그때까지만 해도 버려진 공간이었어요. 그때 창업자들이 모집이 돼서 창업자들이 이 공간에서 활동을 할 때는 아무것도 없는 비둘기들이 싸질러 놓고 간 그런 공간들만 있었죠. 이 공간들을 저희들이 영상을 만들고 이제 스틸 컷을 만들어서 이 공간을 다시 보고 다시 머물러 보자라는 것으로 계속 저희들이 이제 홍보하는 과정을 거쳤고 다음. 그래서 이제 이제 창업자 모집관이 혁신 캠프를 이제 했습니다. 다음. 우리 이제 오늘 그때 이제 시민 심사위원들을 모집을 했고 우리 오늘 이제 2부 세션에서 이제 하상용 센터장님이 이제 그 좌장을 해주실 건데 뭐 하상용 센터장님을 비롯해서 다양한 전문가들이 멘토로 참여를 해서 2박 3일간 혁신 캠프를 개최를 했습니다. 다음. 리노베이션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금 이게 사업되기 이전 사진이에요. 이제 이 오른쪽은 12월 달에 이 공간에 대한 분석을 마쳐가지고 리노베이션을 해서 지금 바꿔진 현황이 이제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고요. 다음. 그래서 이러한 내용으로 창업자 개소를 했습니다. 다음. 이건 이제 2기 때 창업자 모집을 했었던 이제 포스터입니다. 이때 이러한 것을 하고 총 그때는 사업비 공모를 할 때 이제 700만 원 예산밖에 이제 편성을 못하는 상황이어서 실제 지원자가 이제 40명, 총 16팀이 지원을 했고 최종 이제 8팀이 선발이 됐습니다. 다음. 그래서 이제 2기가 이제 출범이 됐고요. 다음. 지금 우리 2기 창업자들에 대한 여러 이제 활동 모습이고 이제 다음. 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지금 다음 페이지요. 또 이제 이 로컬 창업 스쿨이라는 것이 광주 시민회관에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창업 학교와 같은 어떤 그 브랜드화가 되기를 바랬었습니다. 근데 많은 부분 부족했고 또 뭐 물론 핑계 같지만 예산 자체가 정말 이제 많이 좀 힘들었고요. 그래서 총 10개의 강좌를 개설을 해서 일단 우리 하상용 대표님과 김혁주 비로컬 대표 와서 특강을 하고 노무와 회계, 마케팅, 그다음에 각 분야별로 F&B나 메이커스나 미디어 쪽에 뭐 멘토들이 와서 강의를 하고 창업자들과 이렇게 다양한 어떤 멘토링 과정을 거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자, 우리 창업자들이 만족을 못했어요. 왜? 많은 어떤 다양한 어떤 이 멘토링을 할 수가 없었어요. 핑계 같지만 뭐 일단 여러 뭐 있어 그 다음 페이지.
시민회관이 2021년 또 이제 이 코로나라는 이제 이 여건에서 4월 이후에 청년 창업자들이 우리 공간을 쓴 어떤 행사는 한 60회 정도가 됐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역의 시민과 유관 단체가 대관하고 공연 진행을 한 것이 약 80회 정도가 진행이 됐습니다. 나름대로 지금 이제 코로나 이제 일상 그 회복 단계가 들어갔을 때는 거의 이제 수목금 쪽으로는 거의 이제 풀로 이 공간이 돌아가는 정도 수준으로 이게 활성화가 되어가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이건 일기 창업 때 일기 시민회관 포럼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당시에 저희들이 보통 이제 실시간 중계가 한 150명 정도가 실시간으로 이제 청취를 했었습니다. 오늘은 보니까 한 30명 정도가 지금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찌 됐든 일기라는 주제 자체가 굉장히 지역에서는 지금까지 안 했었던 논의를 이제 이 시민회관 포럼에서 진행을 했었던 내용이고, 그래서 이게 광주 시민회관 포럼이라는 것이 어찌 됐든 1년의 최종적인 어떤 결산으로서 계속 진행되어 가기를 저희들은 바랍니다. 다음, 이것도 다음. 뭐 이건 이제 뭐 성과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이게 작년 말에는 우리 그 건축가 협회에서 이 아름다운 문화도시 공간상을 이제 받았고요. 공공건축물 부분으로 받았고, 그리고 또 이 도시 아시아 이 광주 시민회관 사업에 대한 것들을 두 번의 어떤 그 국제 심포지엄에서 이제 발표를 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 요거는 이제 국무조정실에서 발행한 사례의 어떤 대표 사례로 우리 시민회관 사례가 실렸고요. 다음. 그래서 지금 야외 공연장은 지금 현재 이제 이렇게 지금 다양한 어떤 활동 공간, 그리고 광주에 많은 이제 쇼핑몰 그 촬영이 우리 지금 공간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이 공간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저희가 옷을 갈아입는 그런 공간들도 이제 별도로 만들어줬고, 그다음에 이 소규모 공연장은 마침 이제 코로나 시기에 들어와서 시청에서 할 수 없는 행사들이 이제 이 공간에서 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좀 거리두기를 통해서 이제 진행하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다양한 어떤 뭐 요가 클래스나 우리 또 창업자들이 이 공간에서 이제 강의하는 어떤 그 강의 공간으로 이제 활용이 되는 형태가 됐고요. 다음. 뭐 이건 이제 코로나로 이게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기 이전 단계에서는 하플 뭐 2020년 5월 달이죠. 이때는 여기가 뭐 광주에서 이제 뭐 1위가 될 정도로 그 1층 카페, 그 당시 이제 창업자들인데요. 그런 식으로 됐었고, 다음. 요것도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이루어졌었던 다양한 어떤 사회공헌 활동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음. 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는 이제 광주 시민회관이 예전에는 그냥 비둘기들이 모여 있는 그냥 비둘기들 화장실, 또 포장마차 윗동네, 그리고 여기는 버려진 공간이라는 인식에서 지금은 다시 광주 시민회관이라는 것으로 이제 이미지들이 전환이 되고, 또 야외 공연장이나 이런데 굉장히 많은 대관 문의가 지금 사실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좀 정치지향적인 정치 예상 행사들이 의외로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딱 다 배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실제 그 공연을 지금 하는, 지금 현재는 이제 무료 대관이기 때문에 공연자들이 지금 오고요. 다음 페이지. 지금 뭐 요것은 지금 우리가 뭐 향후 일정이라고 지금까지 했었던 일정인데요. 이거 이후에 저희가 우리 뭐 정유승 대표님이나 오셨는데, 저희가 여기에서 힙스테이지라는 공간, 이게 광주의 청년 공연 기획과 이제 이 활동가들이 할 수 있는 무대를 한번 오픈하는 기회를 한번 두 개 가졌고요. 그때 약 한 방문객들이 한 150명 이상 정도가 입장을 했어요. 그래서 하루는 이제 광주의 댄스 동아리들에 대한 공연,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이제 광주 대학교 이제 의상학과의 어떤 그 패션쇼까지가 겸하는 그런 행사를 한번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 맞추어서 플리마켓을 한번 열었습니다. 플리마켓은 이틀에 걸쳐서 약 한 1000명 정도가 입장을 하고, 이걸 이제 그 48개의 부스를 그때 이제 만들었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지금 거쳐서 지금 오늘까지 지금 왔고요. 가장 마지막 페이지 한번 넘겨주실래요?
제일 마지막 페이지. 그래서 저희는 이 시민회관이라는 이제 공간에 뭐 그동안 우리가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찍은 사진, 또 활성화가 되고 나서 찍은 사진, 많은 사진들이 있는데, 저는 이 공간이 광주의 청년들이 광주의 상품과 콘텐츠를 이렇게 만드는, 그래서 광주 시민회관이 이 로컬 창업의 중심이 되기를 지금 이제 단계에서도 기원을 하고 또 향후에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